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이몽진입니다. 4.15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시행하는 이번 선거에서 과연 전북 출신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누구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비례정당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당선권 추천 순위를 갖고 있는 각 비례정당의 전북 출신 후보자들을 모셨는데요. 각 정당이 내건 공약부터 전북 출신 후보자들의 당선 가능성, 무엇보다 전북 몫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 각 후보자들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할 후보자 4분 모셨습니다. 먼저 제 왼편에 계신 후보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한국당 정운천 비례대표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미래한국당 정운천 후보입니다. 네, 반대편에 기호 6번 정의당 조성실 비례대표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조성실입니다. 네, 반대편에 기호 10번 국민의당 최단비 비례대표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0번 국민의당 최단비 후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12번 열린민주당 최광욱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린민주당 최강욱입니다. 네, 오늘 자리한 후보들은 지난달 하순 각 당내 경선을 통해서 추천 순위를 부여받고 재선이나 또는 초선 당선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서 지역구 후보 못지않게 비례대표 후보들도 이름 알리기에 몸과 마음이 바쁘실 텐데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공통 질문을 위주로 해서 추가 질문을 더해서 문답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이나 또는 반대 의견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사회자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주시면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소속 정당과 본인 소개와 함께 출마의 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정당 기호순에 따라서 기호 2번 미래한국당 정운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보수당의 공동대표로 한국당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창구 역할을 계속하다가 2월 14일 날 미래한국당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서 영입 케이스로 미래한국당 최고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호남의 보수가 괴멸되는 상태에서 보수를 다시 살려내라. 또 현역 의원,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서 보수를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게 정운천 의원이 꼭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간곡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4년 동안 우리 전북에서 열심히 선거혁명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괴멸된 보수를 살려내고 그다음에 영호남의 통합을 통해서 그리고 쌍발총 정치를 통해서 이렇게 홀대받은 전북 예산 제대로 만들어내라는 그러한 주는 명령을 받고 4년 연속 예산결산위원으로 많은 예산도 만들었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석패율 제도를 꼭 도입을 해서 제가 출마를 하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민주당이 반대로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6번 정의당 조성실 후보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조성실입니다. 길거리에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해고 위기, 일자리 난, 심각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까? 아니요, 안타깝게도 전북은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웠던 전북, 코로나19가 밀고 올 경제 위기로 더욱 심각한 위기에 놓일까 참으로 걱정스럽고 걱정되는 날들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꼭 필요합니다. 정부가 4인 가족 기준으로 그것도 국민 70%에 한해 최대 100만 원 지급하겠다고 결정할 때 정의당은 애당초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급진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 유수의 국가들도 골든타임임을 감안해 전례 없는 대책과 예산 지원, 현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5년 만기 무이자 대출 긴급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가 100조 규모의 기업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해고 없는 기업 지원이 돼야 합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해야 할 일 잊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호 10번 국민의당 최단비 후보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안철수 대표와 함께하는 기호 10번 국민의당 최단비 후보입니다. 저는 11살 아이를 둔 엄마이자 원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또 지역에서 지역민들을 만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느꼈습니다. 전북을 포함해서 지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의 열악함, 거기에다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의 정책 전환과 법 개정을 통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문제는 다만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과 지방의 공통적인 문제이고 법률로, 제도로서 해결하는 대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환경의 열악함, 교육적 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해서 저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웃고 행복하게 공부하면서 지낼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지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을 걱정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12번 열린민주당 최강욱 후보님 말씀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고향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방송을 하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제 스카프 어울리나요? 이게 저희 열린민주당의 상징 노란색과 파란색입니다. 저는 지난 3월 초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MBC의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한 6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또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는 각종 개혁위원회에서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또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문제의식들을, 촛불 시민의 명령을 대통령과 함께 이뤄내고자 청와대에 가서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고요. 또 아직도 미완인 개혁을 입법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 그 폐해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검찰 정치를 일소하기 위해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향분들 뵙고 즐거운 말씀,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혹시 토론에서 불편한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 나라를 위한 걱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반가운 마음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12번 열린민주당입니다. 네, 본인 소감과 소개와 함께 출마의 변을 긴 시간 할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좀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처음 맞는 그런 선거이지 않겠습니까? 각 정당별로 어느 정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대치 또 최소 예상하시는지, 본인의 또 추천 순위가 몇 번을 받았는지 한번 우리 조성실 후보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정의당 비례대표 13번 조성실입니다. 선거 전부터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목표로 이번 총선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것은 이번의 목표를 넘어서 그간 선거제 개혁의 취지, 즉 민심 그대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들의 명령과 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그간의 우리의 수많은 정치인 분들께서 또 함께 개혁을 외쳐오셨던 부분입니다. 정의당이 선거 초반에 생각보다 낮은 지지율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 한편으로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을 지키고 또 무엇보다 국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민생을 붙드는 정당으로서 이제까지 정의당이 걸어왔던 길을 계속해 나갈 때 또 남은 2주간의 시간 동안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과 가치를 평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최단비 후보님, 네.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 당은 의석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저희 당은 의석수보다도 이제 정당 득표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정당 득표율이 20%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로는 20%가 되겠는가 이러한 질문들도 하시는데요. 저희 당의 목표를 20%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20%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고 지금 현재 사실은 이 거대 양당의 언행 불일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혁을 해서 결국은 정치 질서를 바로잡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견제 세력이 필요합니다.
견제 세력이 필요하기 위해서 20%의 정당 득표가 된다면 어느 한 당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지율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일정 의석수가 아니고 20%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굳이 이것을 정치공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의석수가 몇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한 10석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저희 당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이 언행불일치인 양대 기득권을 비판하고 미래의 정치를 견인하기 위해서 정당 득표를 20%로 하고 있다. 그것이 목표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도 최강욱 후보님. 예. 뭐 저희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지금 10석 정도는 충분히 당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17번까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전원 당선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열린 캐스팅으로 추천을 해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 투표를 통해서 순번을 정해주신 남자 후보 중에는 제가 제일 높은 순번을 받았고요. 전체 2번입니다. 기호 12번 열린민주당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미래한국당 정운천 후보님. 지금 작년 말에 수십 년간 이 선거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관례대로 왔는데 여야 합의 없이 누더기 선거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이 됐지만 한국당에서 그렇게 만들면 우리가 미래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국민한테 약속하고 그러한 대한정당으로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더기 선거법을 극복할 수 있는 거기에 맞게 대한정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4년 전에 우리 새누리당으로 17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 저희가 35에서 40%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20석에서 25석을 받을 수 있고 그래 되면 우리가 40번까지 이렇게 번호를 만들었는데 우리 지금 현재까지는 최소한 20석은 받을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최대 뭐 20석, 뭐 25석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각 정당별로 이런 대단한 특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할지 또 궁금합니다. 네. 우리 최단비 후보님께서 말씀해 네. 주시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당은 이제 20%가 목표치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20%를 목표치로 하고 있는가? 이 첫 번째는 저희는 개혁 민심. 이 개혁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양당의 기득권 그리고 낡은 진영 정치를 거부하는 이러한 개혁 민심이 한 20%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제1야당을 지지하기도 힘든 이러한 중도 세력들, 개혁 민심들이 한 20%는 있고 이러한 중도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여소야대의 다당제를 이제 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고 한다면 이러한 정부의 독선이나 독주는 견제를 하고 싶고 또 야당끼리도 건전하게 서로 혁신 경쟁을 하는 이러한 구도를 원하시는 이제 국민들이 한 20%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최근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위성정당, 저희는 위장정당이라고 부릅니다. 꼼수정당은 좀 너무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위장정당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위장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아지는 피로도로 인해서 결국은 이러한 양당, 어차피 우리를 뽑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양당에 대한 오만함을 심판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러한 유권자들의 민심에 기대서 20%를 이제 목표치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최강 후보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뭐 수치가 계속 입증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많은 그 성원을 받고 있고 또 지지율이 최근에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 지지율이 15%를 넘기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10석 정도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간 쭉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성과 또 문재인 정부의 진심,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 더하기 그간 조금 아쉽고 답답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정한 전문가를 내세워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서 꼭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운천 후보님. 아무래도 국민들 앞에 비례대표 20번까지 그 인물들이 직능별로나 전문가적인 그런 지역구를 극복해서 국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얼마나 만들어졌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1번은 독립기념관장을 했던 윤봉길 의사 손녀인 윤주경. 그다음에 이제 경제 부분 또 안보 부분
또 통일 부분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왔고요. 특히 오늘 전북에 와서 제가 이 판넬을 가졌는데 이걸 보시면 지금까지 헌정사상 한 번도 전라북도에서 이러한 보수당의 비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물론 제가 16번을 달았지만은 여기 보면 이종성, 김제 출신이 지금 현재 한국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인데 이 4번을 달았고요. 그다음에 조수진, 여러분들 채널A에서 토론회에 많이 나오는 우리 조수진 후보 여기 기전역으로 나왔는데 이게 5번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6번, 그다음에 18번이 축구란다 이게 체육, 봅슬레이 감독 그분이 이제 이용 이렇게 4명이나 이렇게 후보로 이렇게 나와서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를 뜻하냐면 지금 현재 제가 항상 얘기한 동서통합의 정치를 하려고 하면 지역 장벽을 극복해야 되는데 호남의 보수가 거의 지금 불모지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4명을 확보함으로 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통합 정치도 이루어지고 우리 전북 발전에 큰 그러한 힘이 이렇게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아마 우리 전북 도민들에게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좋은 후보 만들었다고 하면 많이 힘이 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당 조성실 후보님 발언해 주시죠. 네,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선거운동은 현장 정말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을 현재적으로 계속 가장 가까이서 보며 해결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4.15 총선 정말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라고도 나오는데요. 사실 코로나19 위기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직접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각 정당들이 어떤 대안을 내고 특히 원내 정당들이 어떤 역할을 해가는가가 바로 정치적인 역량이고 그 정당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텔레그램 멤버방 알고 계실 겁니다. 반인류적인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분은 아주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원내 정당들 꿈쩍하지 않습니다. 4.15 총선 이후 21대 국회로 여러 과제들 넘기고 있는데요. 정의당은 앞장서서 4.15 총선 전에 딱 하루씩 선거운동 멈추고 국민 여망과 눈높이에 맞게 관련 법안 처리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정의당으로서 여러분들께 저희 당을 소개해드리고 또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들께서 비례정당을 꼼수정당, 위성정당, 위장정당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번 총선 준연동제에 의해서 치러지는데 그만큼 부작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권자들이 선거제도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또 가보지 않은 선거를 또 가기 때문에 생소하기도 합니다. 네, 최 후보님,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헌정사상 처음 있는 어떤 총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우천 후보님께서는 그 4+1에 이제 과거 그 지금 미래통합당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누더기 선거법이 만들어져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선거법으로 국민의 대표자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한 룰을 미래통합당이 앞서서 어긴 게 되겠죠. 그리고 미래한국당의 탄생이 이런 어떤 이상한 선거 구도를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또 비틀어진 룰에서나마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저희를 호출하셨고 열린민주당은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저희도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자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 밀실공천이라거나 아니면 비민주적인 공천 절차를 최대한 탈피하고 또 위성정당으로서 모정당의 조종을 받는 또 모정당의 선거법 위반 수준의 간섭을 받는 그런 절차를 탈피하고자 열린 공천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남자 후보 1, 2, 3번에 해당하는 저와 김우겸 후보, 주진영 후보를 전북 출신으로 배출을 했고요. 여성 후보 중에서도 우리 출판 도서문화의 전문가인 정윤희 후보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서에 이어서 또 우리 정 후보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참 이 대목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거의 20대 후반기의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데 정부나 당이 경제에 접근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어야 하는데 이 과연 이런 누더기법 만드는 게 국민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 보면 제일 형님이고 제일 아버지인데
첫 단추를 이렇게 한번 잘못 끼워 놓으니까 계속 잘못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선거법은 운동장에 선수들이 있을 때 천군 백군이 서로 합의에 의해서 룰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백군 하나는 빼놓고 천군끼리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으니 거기에 따라가려면, 거기에 손해를 안 보려면 뭔가 거기에 맞는 법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법 만들면 우리가 비례정당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약속을 국민한테 했어요. 거기서 맞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제가 또 이 판넬을 하나 가져봤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만드니까 쓰레기 정당이다 해서 이해찬, 이인영, 윤호중, 이영석, 박광 오소나기처럼 저기들을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또 심지어는 선거법 그렇게 고발을 하고.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만들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당이 당략보다 명분이라는 개혁의 시도가 더 큰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 앞에 당 대변인이 최종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정말로 소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자기들 손해난다고 드디어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고 또 열린민주당도 만들고 2개 정당을 만들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우리 통합당의 형제정당은 저희 미래한국당인데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형제정당이 누군지, 또 뭐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이죠. 열린민주당은 우리가 효자다 그러고, 이거 안개 속이에요. 오늘 한번 정확하게 정말 형제정당이 누군지 둘을 갖고 지금 막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최 후보님 뭐 하실 토론을 말씀 좀 할까요? 네. 예. 지적을 잘 해주셔서 우리 열린민주당을 확실하게 이번에 전북 도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선거법 협상에서 지금 미래자를 앞세우고 있는 정당들이 빠졌던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80% 이상 찬성했던 공수처 설치법, 수사권 조정 법안,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또 그동안에 쭉 해왔던 국정 수행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결국 선거법 협상까지도 빠진 채 본인들이 제시하는 룰만을 받아라, 내지는 연동형 비례대표건 준연동형 비례대표건 소용없다. 그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지역당으로서의 특성상 그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끝까지 방해를 하고 반대를 했던 것이죠. 포수도 없이 야구를 해라, 이렇게 하는 마당에 그걸 가만히 견디고 있을 팀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선거법이 이상한 기형정당으로서의 미래한국당이 처음 탄생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났다는 것, 그리고 애초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였던 소수정당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 부분 봉쇄되고 말았다는 점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점의 개선을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존경하는 정우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이 여야 간의 건전한 합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2개의 당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명백히 잘못된 말씀이시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연합정당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더불어시민당을 본인들의 우당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희는 별도의 독자적인 창당 절차를 통해서 또 국민 여러분의 열린 공천을 통해서 후보를 선정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거기까지 그럼 듣고요. 독자정당입니까? 완전 독자정당. 미래한국당은 독자정당 아닌가 보죠? 아니. 열린민주당. 다 독자정당인데 후보님 법적으로는. 또 다른 당 얘기 듣고 또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그 질문 자체가 좀 외람되지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준연동형이 주는 부작용이 아니라 이런 정말 국민의 기본권을 너무나 버젓이 그리고 대놓고 침해하고 있는 불법 그리고 위헌 위장 정당이 만들어낸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존경하는 정운천 후보님께서 앞서 이런 정당 만들기로 국민들께 공약드렸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런 예전에 지나갔던 유행어가 떠올랐습니다. 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결국에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데 또 스스로 만들었던 법안을 스스로 파기하고 거기에 반하는 행보를 걷는 것. 무엇보다
지금 선거제 개혁이나 검찰 개혁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각 당의 공약이었고 또 그리고 국민들의 민의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대의적인 개혁들을 해낸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들을 씌우시면서 원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시기에 상임위, 본회의 열었어야 하는데 장애투쟁으로 나갔던 것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번 준연동형제가 통과되면서 정의당의 입지가 좁아졌다라는 이 질문지에도 적어주셨던데 저는 정의당의 입지가 좁아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자체의 입지가 좁아진 것이다. 그리고 정의당은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는 대로 욕심이라는 것은 본인의 것이 아닌 것, 국민들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가지고 뺏는 것이 욕심입니다. 다만 정의당은 정말 국민 민심 그대로였다면 당연히 정의당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할 수 있었던 어떤 의정 활동이나 역할들을 이 준연동형 틀 안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한국당하고 열린민주당 또 이제 창당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와중에 또 정의당은 날선 또 발언을 해주셨는데 국민의당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저는 이제 각각 독립된 정당이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거기에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당이 그러니까 정의당과 국민의당을 제외한 여기에서 보시면 이 열린민주당도 그렇고 외람되지만 이제 최강욱 후보님과 이제 정은총 후보님이 계신 미래한국당도 모정당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고 한다면 지금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미래통합당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고요. 물론 그것이 뭐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독자적인 정당인가라는 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말씀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독자적인 절차로 후보들을 배출을 했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더불어 시민당을 이제 우리의 이제 뭐 위성 정당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선거의 캠페인으로서는 저는 112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모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가 독자적인 정당이다라고 유권자들 앞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좀 그런 부분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에서 의원을 꺼주는 것에 대해서 미래한국당으로 넘어간 것에 대한 정당법 위반의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정당이라는 명분으로 새로운 위성정당을 만들었고요. 이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시민당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위성정당인데 정체성도 모호합니다. 그 앞에서 9번은 핵융합과 관련된 예산 삭감을 요구하시는 분이고요. 18번은 핵융합 전문가입니다. 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과연 정체성이 무엇인가? 단순히 위장정당, 연합정당으로 정체성이 끝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래한국당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정은총 후보님께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만 이제 선거법에서 우리는 이 선거법을 동의하지 않았고 따를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의 큰 근거라고 하시는데 국회의원이 선거법이 마음에 안 든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이 개정된 것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승복하지 않는 제대로 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은 승복을 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얻어서 다음 국회에 들어가서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양쪽 다 탈법을 이제 형태에 따라서 위장 정당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 유권자들께서 심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한 가지만 네.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국민의당 최단비 후보님께서 이런 양당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는데 저는 이번 국민의당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으시고 비례대표 후보만 또 출마하신 상황이시거든요. 그리고 지난 제3지대 열풍으로 이제 전북 도민들께서 높은 성원으로 국민의당을 국회에 진출시켜 주셨지만 결국 전북 도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계속되는 분당과 또 이런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네. 먼저 저희는 지역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역구를 내지 않은 것은 일반 위성정당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모정당에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선거의 전략상 지역구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만 내기로 한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안철수 대표가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눈물 나고 힘든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지역구에 나가고 싶어 하시는 위원장님들도 많으셨고요. 근데 그것을 포기했던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양대 기득권 정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구를 내면 그러면
이제 표 갈라먹기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럼 결국은 저희가 유권자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저희의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 수가 없고 저희는 지역구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비판을 하시는데 지역구를 내지 않아서 오히려 선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선거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구를 내지 않은 것이 마치 이 준연동제를 뭐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로 이제 질문 취지를 제가 선회를 한다면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이번 이제 총선에서는 저희의 진정성 있는 정책을 이제 유권자들이 보이기 위한 슬픈 전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연합정당이 이제 의석수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창당이 됐는데 만약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러면은 모당으로 회귀를 하는지 해체 모여를 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유권자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뭐 순서에 의해서 미래한국당 정우천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더불어민주당이 꼭 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일방적으로 야당, 제1야당을 빼놓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그 석패율 제도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다 들어가는 줄 알았어. 나는 석패율의 전도사니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 빼버렸어요. 왜 뺐냐 그랬더니 당리당략이야. 또 이번에 똑같아요. 절대 우리 지금 대한정당으로 갔는데 쓰레기 정당을 그렇게 몰아붙였잖아요. 그러고 다시 만들어. 그러니 자기들 사명이나 신념이나 철학이 없이 당리당략으로 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더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다른 어느 당보다도 더 책임감 있게 옳게 나가주었을 때 나머지 당도 나가는 거거든요. 당연히 저희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비례를 안 내고 미래한국당에 지금 저희가 비례를 냈잖아요. 거기하고 형제정당입니다. 이번 선거 끝나면 당연히 합당해야죠. 아니 합당한다고 또 전제하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야 국가 발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조동철 후보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안타깝게도 지금 정우천 후보님께서 이제 향후에 합당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합당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럼 합당하신다고 하시면 그대로 선거를 하셨어도 좋았을 텐데 두 개의 당으로 나누신 데다 또 교섭단체 20명 이상의 교섭단체까지 꾸리시면서 선거 보조금을 55억 이상 또 추가로 지금 받으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준엄하게 좀 판단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정의당에서는 이런 정말 위헌 정당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많은 국민들분들께서 해주시던데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300개 의석이 확정되었는데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장 정당이다라는 취지로 위헌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사실상 승계를 이어받을 수 있는 다음 비례대표 후보도 없는 상황에서 300명 의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출범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없어질 당에 투표하실지 혹은 미래를 가지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발전에 투표해 주실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준엄한 판단 내려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보완할게요. 그 없어진다고는 말씀하지 마시고 운동 규칙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운동장에서 천군 백군이 선수들이 하는데 천군 빼놓고 규칙을 만들었어요. 규칙 만든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규칙에 맞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거기에서 그대로 가면은 우리가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만든 규칙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만든 규칙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입장에는 규칙이 잘못됐다. 그러나 이번에 규칙을 만든 건 어쩔 수 없다. 여기에 적응하고 그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제대로 가야 된다. 저희는 이거를 나중에 꼼수 부리고 한 게 아니고요. 사전에 이러한 것을 일방적으로 하면 이런 정당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또 만든 뒤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국민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이제 결과 평가는 우리 국민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발언기회는 우리 최단비 후보님한테 있습니다. 합당을 할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예를 들면은 뭐 미래한국당이라든지 아니면 더불어시민당 죄송하지만 계신 이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위성정당이 아니라고들 주장은 하시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합당을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그게 본인들은
위성 정당이 아니다, 꼼수 정당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결국 정체성은 꼼수 정당이고 위성 정당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합당을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것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는 없고요.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모정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중도를 표방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도 합당을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네. 최강 후보님. 네. 정우천 후보님께서 이제 계속 좋은 말씀 주시고 또 도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어떤 말씀이 좀 더 본질과 진실에 가까운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래 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그걸 누가 공천을 한 겁니까? 한성교 씨가 한 겁니까? 황교안 씨가 한 겁니까? 원우철 씨가 한 겁니까? 그게 일단 좀 저는 명확해졌으면 좋겠고요. 위성정당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결국 최단비 후보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정당을 누가 이끌고 가고 어떤 구심력, 원심력이 작동하느냐에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린민주당의 최고 장점은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나름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근거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국민들의 추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간의 정의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정의당도 그 특성상 일종의 칸막이를 둬서 번호를 배정한 다음에 당원 투표를 진행한 걸로 아는데요. 저희는 그런 칸막이도 없앤 상태에서 완벽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당입니다. 이런 당을 위성정당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 우리 정의당과 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세력을 심판하고자 한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민주개혁 진영의 의석을 최대화하는 것이 열린민주당 창당의 목표였다는 점, 또 반대로 수구 세력의 의석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각 정당별 공약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전북을 위한 공약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이번엔 기호 6번 정의당 조성실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전 세계가 건설 투자, 대기업 투자 세제 지원과 같은 전형적인 회색 경제 전략으로는 전 세계의 미래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전북의 미래에 투자하면서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전북으로 만들겠습니다. 청정 친환경 산업 기지로 전북을 만들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새만금 해수 유통과 하구역 복원을 통해서 무너진 전북의 생태계와 경제를 복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소득, 계층,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전주에서 대중교통의 친환경 전기차 전면 도입을 시작해 전북을 그린 뉴딜 경제의 선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는 장애 없는 도시로 전주를 만들고 전북으로 확산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전마을법 또 낭산법과 같은 환경 관련법을 제정해서 청정 지역 전북이 환경이 훼손되고 도민들의 건강이 해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단비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이제 전북 지역에 공약들이 있는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글로벌 탄소밸리 조성입니다. 지금 이 탄소 소재와 관련되어서 이 법안이 결국은 처리가 무산이 됐습니다. 올해 초에 이해찬 대표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이 상임위에서 논의가 끝나지 않아서 통과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서 전북 도민들에게 굉장히 이제 실망감을 안겨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이 전주시가 출연한 기관이죠. 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활용을 해서 탄소산업진흥원을 전북에 유치하는 방안을 이제 국민의당은 공약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새만금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고 한다면 뭐 새만금과 목포를 이른 철도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하고요. 지금 새만금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신산업 국가 R&D 실증 테스트베드라고 해서 여기서 예를 들자면은 뭐 상용차의 자율주행 기반 같은 것을 테스트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곳을 개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보고 있고 또 이 세 번째로는 전북의 제조업을 다시 이제 메카로 부활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OCI 군산 공장을 다시 정상화한다거나 아니면 완주 산당 등에서 이제 미래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라는 공약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을 통과를 시켜서 이 의료대학을 전북에 유치시키는 것을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최강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는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정당입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열린 공약, 공모를 통해서 또 저희 전문가들의 토의를 통해서 매일매일 국민들께 다가가는 정책 공약들을 발표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지역별로 공약을 발표한 적이 없고
또 전북 지역의 공약도 미처 지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호남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약속드린 점이 있습니다. 국민께서 원하시는 국가의 근본적인 개혁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잘못된 언론 환경 또 검찰과의 유착 이걸 통한 진실의 왜곡 이런 거 방지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도 농업 부분에 있어서 왜곡돼 있는 소유와 경작의 분리라는 현실 이거를 탈피하게 하기 위해서 농지 소유 관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투기를 예방하겠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 우리 전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의 전통 또 천혜의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전통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멋진 전북을 만들 수 있는데 저희 당이 최대한의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정우천 후보님. 근데 오늘 공약 얘기하는데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약이 그대로 이행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결국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전라북도가 왜 이렇게 홀대됐냐면 지금까지 일당 독주로 해서 법을 만들어도 여당, 야당이 힘을 합쳐야 되고 예산을 만들어도 여당, 야당이 합쳐야 돼요. 그래 20대 와서 제가 열목하겠다고 해서 4년간 예산결산위원으로 있으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습니다. 6조 원 시대가 4년 만에 7조 6천억 시대로 해서 계속 2천억, 5천억, 7천억 올라갔고요. 탄소법 통과하고 새만금법 통과하고 그런 등등 이번에 특례시법 또 지금 말한 산소산업진흥원도 끊임없이 일테면 기재부하고 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함께 힘을 합치가 됐을 때 법안 소위까지 넘어가고 그렇게 법사위에서 해결을 하고 본회의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공약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공약이 좋은 것은 전북 발전을 해서 적극적으로 야당에서 돕겠다. 그게 공약입니다. 그러면 힘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전북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농업에 지금 젊은 청년이 7,600명밖에 없어요. 우리 농수산대학이 지금 현재 650명이 졸업을 하는데 이거 1,200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 젊은 세대가 없으면 농업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특례시 법 만들어야 합니다. 탄소산업진흥원 법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당, 야당이 힘을 모아서 법을 만들고 예산을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저쪽 당만 갖고는 안 된다. 여당, 야당이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미래한국당이 여기에서 출마해서 당선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례 4명이라도 어떻게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 20번 안에 당선권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전북 발전을 위한 공약의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출연해 주신 분이 뭐 전북 출신이거나 또 전북과 관련된 그런 후보님들이고 저 또한 또 후보님들 잘하는 뭐 지인들도 꼭 당선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또 이해와 함께 또 평가를 해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전국 정치 지형 속에서 전북 몫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 그래서 전북 출신 이렇게 후보님들이 더 당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최 후보님, 네. 김의겸 후보님은 당초 이제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가 돼서 열린민주당으로 이동을 했고 또 그다음에 최 후보님 당사자께서는 지금 현재 뭐 검찰에 뭐 기소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유권자들의 민심 또 전북의 표심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외람되지만 제가 지금 전국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과연 제가 윤석열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일부 한 줌의 무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피고인 수준에 불과한 사람이라면 그런 환호는 없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날치기 기소, 억지 검찰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이 저희 지금 열린민주당에 대한 민심으로 분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 MBC의 특정 보도로 보시는 것처럼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통한 선거 개입 이런 것들이 획책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열린민주당은 지금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담아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사명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나 제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또 고향 인재들의 육성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꼭 기억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정우준 후보님, 정 후보님을 비롯해서 네 분이 뭐 의정 당상에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뭐 자신 있습니까? 18 조금만 전라북도 도민들이 정당 투표는 우리에게 힘을 좀
미래한국당에 주시면 18번까지 되면 4명이 되는 거고요. 아예 외면하면 3명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장 힘을 모아주시면 4명,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이용이 지금 18번이거든요. 여기까지 합치면 이렇게 되겠고요. 만약 되게 해주시면 이 4명이 힘을 모아서 민주당이 지금 뭐 민주당이 대부분이 뭐 들 것 같은데 거기하고 손뼉을 쌍발동 정치 제가 주장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도 최소한 3명 아니면 4명이 되니까요. 함께 합쳐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최강 후보 말씀 중에 제가 꼭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저는 공수처법 찬성했거든요. 사실상은. 네, 고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반대한 이유가 뭐였냐면 마지막에 그 독소정 하나 때문에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범죄 사실이 인지되면 2,300명의 검사가 범죄 사실이 공무원이 인지되면 막바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예속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예속될 수밖에 없고 그래 되면 삼권 분립의 자유민주주의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을 뭔가 앞으로 개선을 해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공수처가 돼서 좀 더 맑은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맑은 행정이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이제 철회하신 거죠? 아니 제 개인적으로는 글쎄. 그런 뭡니까? 독소 당이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독소 조항을 꼭 빼내서 제대로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네, 정의당에는 전북 출신 후보자가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저는 전라북도 남원에서 나고 자랐고요. 학교도 계속 다녔습니다. 그리고 전북 김제 출신의 강상구 후보까지 2명이 저희 경쟁 명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아쉽게 느끼시는 전북 도민분들께서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선거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의당이 공식 당론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이야기해왔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호남 지역 그리고 특히 전북 지역의 민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제11번째, 11번째 국회의원 정말 만들기 위해서 애써 왔는데요. 그 과정상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 법안상 이렇게 그런 안을 드리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현재 정의당 비례대표 13번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이제 뭐 여러 이력이나 또 이름 보시면서 아시는 도민분들께서 많으시겠지만 저 사람 누구지 하고 저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드립니다. 저는 정치하는 엄마들 전 공동대표로 그리고 현재 활동가로 지내고 있고요.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 비리 정치권에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사회적으로 그 고발 정말 전면에 나서고 무엇보다 명단 공개하지 않는 법원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승소 이끌어내는 단체이고 그 활동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하준이법 등을 포함해서 어린이들을 대표하지 않는 국회를 계속 압박하고 늘상 찾아다니고 무엇보다 정치적 목소리 내면서 평범한 엄마들 그리고 아이들의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가 비례대표 13번입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 많이 힘 모아주시면 저와 또 강상구 후보 함께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전북 도민의 정말 삶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잘 봐주시고 또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이제 국민의당은 비례대표자 후보자를 이제 26명을 냈는데요. 이 중에서 이 호남 출신이 30%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전북 출신은 2명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앞서서 이 세 분께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저희 지역 유권자분들께 좋은 말씀 그리고 희망찬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죄송하고 힘든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4년 전에 우리 국민의당이 제3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호남 유권자분들이 많이 선택해 주셨고 기대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맞고요. 그런데 큰 기대를 받았지만 이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호남 유권자분들께서 국민의당에 주신 신뢰와 기대 그리고 가능성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해서 많은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깊이 성찰하고 있고요. 또 안철수 대표가 귀국을 하면서 바로 일성으로 이제 사과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그때 실망감이 많이 가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호남이 보여주셨던 변화의 민심을 국민의당은 아직 믿고 있고요. 깊은 성찰을 하고 또 우리 정치의 발전, 건강한 견제 세력을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다시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유권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례정당 후보자 초청 토론회 마쳐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들에게 우리 후보자들께서 당부하고 또 강조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 발언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최강욱 후보님부터 예. 시작해 주시죠.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합니다. 그 민주주의의 축제가 과거에는 밀실공천으로 또 파행된 경선으로 얼룩진 적이 많았습니다. 열린민주당이 그걸 해결하고자 열린공천을 도입했고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주의 원칙을 실천하고 집행하는 정당, 또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는 정당, 기호 12번 열린민주당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만난 소중한 세 분의 후보님들 꼭 의정 당상에서 함께 뵙고 함께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국민의당 최단비 후보님. 네. 지금의 국민의당은 실용적 중도를 통해서 진영의 정치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국민의당이 짊어지고 건강한 견제 세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드립니다. 네, 정의당 조성실 후보님. 결국 국민 여러분께서 정의당이 옳았다라고 평가해 주시리라 믿고 겸허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방역 위기,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해냈다면 민생 위기, 해고 위기, 경제 위기, 정의당이 앞장서 평범한 사람들과 또 서민과 노동자 곁에서 해결해 내겠습니다.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정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한국당 정운천 후보. 제가 10년 전 전주에 왔을 때 지역장벽 깨고 동서통합하겠다. 꽉 막힌 통로 열어서 전부 홀대받은 전북 예산 제대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10년 됐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우리 비례한국당이 4명의 국회의원 후보를 전북 출신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힘을 모아주시면 그 연장선상에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꼭 2번째 칸입니다. 당 선택은 2번째 칸 미래한국당에 꼭 좀 눌러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선거운동이 원활하지 못한 요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국민의 대표를 뽑기 위해선 우리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택 사유로 총선,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